기술 경영 중에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유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브리핑 하려고 했는데 저 연대대학교 경영학과 나왔고요. 여러분들의 직속 선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대에 와서 강의를 할 때는 좀 더 마음 편하게 강의를 하는 편이라 오늘도 좀 편하게.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경영학과가 아니신 분 한번. 예, 한 7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경영학과세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경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제가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경영 쪽에서 지금 저는 기술가치평가 전공하고 있고요. 지식재산연구원이나 그 기술가치평가협회 쪽에서 기술가치평가 관련돼서 이제 커리어 패스가 있고, 학교에서는 뭐 아주대학교, 뭐 이런 대학, 지식대학원이나 아니면 그 지방의 한밭대학교 같은 데서도 강의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관련돼서 이런저런 논문 썼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계속 연구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를 스타트하기 전에 기술가치평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할 겁니다. 오늘은. 근데 거기에 대한 사례로 아직도 진행 중인 이제 그 삼성과 애플에 관련된 특허 소송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 혹시 사실은 이 클래스를 처음 코디네이팅 한 게 한 재작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인발부를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숙제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사실은 몇 가지 그 호목 같은 과제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예전에. 지금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십니까, 요즘은 강의가? 그래서 그런데도 힘들다고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본 강의 목적은 뭐 이런데, 중요한 내용들을 스킵해 가면서 키포인트 되는 것들, 사실은 여러분이 듣는 지금 이 강의가요, 제가 외부에서 할 때는 한 8시간도 합니다. 강의 내용을. 거의 비슷한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스킵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그 머티리얼을 읽고 계시죠? 다른 강의들. 이번 강의는 제가 최대한 내가 여기서 강의한다는 심정으로 썼어요. 그래서 매뉴얼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은 제가 그 머티리얼을 읽어보시라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킴은 이제 왜 중요하냐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만 포인트를 잡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치평가라고 논의를 할 때 기업의 가치를 논의를 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제일 현실적으로 와닿는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가 가장 아주 역동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처음으로 나누느냐라는 가이드라인을 처음 잡을 때는 보통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텐저블 어셋과 인텐저블 어셋으로 나눠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회계학 수업 다 들으셨죠?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파이낸셜 밸류로는 이렇게 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매저를 하죠? 제가 답변 드리면 주식시장에 그 상장이 된 기업은 당연히 그 주가 곱하기 주식수를 해서 시장 가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장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가치를 구성하는 거를 지금 텐저블 어셋과 인텐저블 어셋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 인텐저블 어셋을 보면 얼마나 중요해지는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인텐저블 어셋에 대한 밸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이거를 스탁 밸류, 지금 S&P 500 지수를 가지고 봤는데,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유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 가치가 그 가치를 반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업의 가치가 제일 높죠? IT 기업.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김에 기업을 얘기를 하면 애플이나 구글, 그래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IBM, 애플, 구글의 스탁 가치가 훨씬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그 더 진한 부분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의 반증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2005년과 2011년도에 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밸류를 봤는데 이건 좀 이상해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히려 무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과감하게 질문합니다. 열심히 쳐다보신 여학생. 왜 그러죠?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 적지? 수업 시간에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제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찍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 때문에? 당황스럽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준비를 하세요. 2011년도에 뭔가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과감하게 한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거죠. 2011년에 IFRS가 도입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회계학의 IFRS가 도입이 됐는데 그 IFRS가 도입이 되면서 무엇을 했느냐? 자산 재평가를 했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의 무한 증가였어요. 아시죠? 그래서 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과거 10몇 년 동안. 그거를 반영하듯이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의 기준에는 무슨 주의가 있었죠? 못 알아듣는 척하면 안 됩니다. 제 눈을 마주치는 분이 답변을 하면 됩니다. 회계 기준이 원가주의였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은 구매 당시의 원가가 재무제표에 잡혔어요. 근데 구매 당시의 원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주의는 반영을 안 해요. 근데 2011년에 IFRS가 도입이 되면서 기업들이 막 불같이 자산 재평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산 재평가되는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커서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 마치 무형자산의 가치가 줄어든 듯한 현상이 2011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은 줄어들었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가치는 사실상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점점 반영을 하고 있고 옛날에 중우장대한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보다 그렇지 않은 뭐 다음이나 지금 카카오로 바꿨지만 그런 기업들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있는 것들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근데 아직은 조금은 더 그 무형자산의 가치를 더 인정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요성을 조금은 더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무형자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고 계시는 것처럼 무형자산의 구성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빨간색이 점점 늘고 있죠. 그 빨간색이 뭐죠?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재산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Technology Value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허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기술 가치 평가가 여기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고 계시는 내용이 그 애플과 삼성의 소송이 발생되고 첫 번째 제가 이 마이크에 안 대고 얘기해도 되죠? 네. 첫 번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 포춘지인가요? 폭스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던 것을 제가 캡처를 했어요. 보시다시피 보면 애플이 삼성한테 그 특허를 침해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인프리지먼트 밸류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송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가 넘는 금액을 요청을 했죠. 아시죠? 근데 사실은 그 특허의 핵심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하나를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뭐라고 써 있죠? A flat and clear black colored rectangle front surface with four evenly round corner에 그래서 구석이 이렇게 둥구스름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침해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모자를 쓰는 학생. 그 둥근 모서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 옆에 모자를 쓰고 계신. 자, 둥근 모서리가 아닌 제품 말씀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도 모서리가 날카로운 제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던 것 중에. 사각형을 가진 제품은 무수히 많고 그 사각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의 모서리 중에서 손이 빌 정도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던가? 근데 이븐리 라운디드 코너를 가지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디자인 특허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그 특허의 특징을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왼쪽과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어요. 어떤 게 안드로이드고 어떤 게 아이폰인지 한번 볼까요? 왼쪽이? 오른쪽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비슷합니까? 뭐 양심에 약간 손을 얹으면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다르다고 우겨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폰이라는 게 딱 출시를 되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그 아이폰에 대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막 반박을 합니다. 야, 둥근 모서리에 저 홈버튼 모양 이거 가지고 디자인 특허로 1조를 낸다는 게 말이 되냐?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고서 어떤 기발한 네티즌이 하나의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죠. 사실은 이 디자인의 특허는 한국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 되게 유명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여드리죠. 그렇죠. 완벽하지 않아요? 홈버튼의 위치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의 이 통조림을 본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버튼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운데다 놓는 제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기서 안에서